안녕하세요. 저는 한땐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꼈던 한 인간을 한순간에 제 인생에서 지워버린 40대 남성입니다. 그토록 소중한 사람을 왜 냉정하게 지워버렸냐고요? 바로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말은 거창하게 하면서 결국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둘도 없는 네 사람에서 둘도 없는 원수가 되어버린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는 넉넉하진 않지만 성실하고 근면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부모님은 항상 저와 남동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사셨어요. 늘 자식만 생각하며 사셨던 부모님은 욕심이라곤 부리신 적이 없었죠. 그런 저희 집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건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아버지가 오랜 동창 친구의 꾀임에 빠져 그동안 모아둔 돈을 투자 사기로 다 날려버린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진 저희가 이제 커가니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큰 돈을 마련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때 딱 사기꾼이었던 동창 친구를 만난 거였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저희 집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매일같이 성실하게 일을 하셨던 아버진 말 그대로 알아누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정말로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여보, 좀 일어나봐. 그렇다고 이렇게 누워있기만 할 거야? 날린 돈은 날린 돈이고 어떻게든 살아야지. 그렇다고 밥도 안 먹고 내내 누워있기만 하면 어쩔 거야. 여보,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내 욕심 때문에 당신도 같이 고생한 그 돈을 내가 다 날려버리고 이게 다 내 탓이야. 바보같이 그 자식 말에 놀아나서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한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 그 자식이 내 뒤통수를 칠 줄이야. 아버지 내내 밥도 안 드시고 물 한 모금 넘기지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셨습니다. 나중에 사기꾼은 잡혔지만 돈은 어디다가 또 다 써버렸는지 돌려받지도 못했어요. 그 때문에 아버진 더욱 힘들어 하셨고요. 엄마 역시 누구보다 속상하고 힘드셨어요. 그런데 전 왜 엄만 위대하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이때 알았답니다. 며칠 엄만 아버지의 상태를 지켜보시고선 어느 날부턴가 원래 생활대로 돌아가시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아침밥을 차리고 저희와 아버지를 모두 깨워 다 같이 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아버진 밥도 안 드시겠다고 하셨죠. 당신 먹어. 내가 뭐 밥 먹을 자격이나 있나. 일어나. 당장 일어나. 미안하면 정신 차려서 더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그만해. 누워있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러 가야지. 그러면서 엄만 아버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러니 며칠 알아놓으셨던 아버진 슬슬 기운을 차리셨고 얼마 뒤부턴 정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가 엄마한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친구한테 속아서 돈 다 날린 거 밉지 않아? 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거기다가 밥까지 차려줘? 민철아, 아버지가 왜 저랬는지 너도 알지? 니들 고등학교 가기 전에 좋은 환경에서 가르치고 싶어서 그랬던 거잖아. 아버지 혼자 잘나게 잘 살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다 자식들 좋으라고 어떻게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엄마도 아빠 마음 다 이해해. 비록 결과는 잘못됐지만 그게 아빠 탓도 아니잖니. 전 엄마의 말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아버지도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엄마도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이었을 텐데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런 엄마의 마음 덕분인지 아버진 금방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모진 일들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저와 남동생 역시 자라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 졸업을 하고 좋은 기업에도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30대 중반에 공무원이었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2억의 대출을 받긴 했지만 4억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특히나 아내는 참 밝고 명랑한 사람이었는데요. 아들만 둘이었던 저희 집에 아내는 활기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정말 많이 좋아하셨어요. 가끔씩 본가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올라치면 부모님은 아내랑 헤어지는 걸 아쉬워하실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가볼게요. 집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래, 아가. 조심해서 올라가거라. 아유, 이렇게 한번 왔다 가면 또 언제 볼까. 너무 아쉽다, 얘. 다음에는 며칠씩 좀 있다가 가. 네, 그럴게요, 어머님. 안 그래도 다음엔 금요일에 퇴근하면서 같이 내려올까 싶기도 하고요. 남편 야근만 안 하면 빨리 오는 건데. 그러냐? 아이, 그럼 민철이 놔두고 문경이 너만 내려와. 에이, 엄마, 나 서운해? 어떻게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반겨? 진짜 서운하다, 서운해.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선 아내를 정말 예뻐하셨습니다. 처가댁은 장인 장모님과 처남이 있었는데요. 장인은 워낙 말수가 적으시고 무뚝뚝하셨고 장모님은 정말 저한테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처남이 조금 문제였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먼저 퇴근해서 집에 온 아내가 혼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거였습니다. 얼굴 표정도 안 좋고 딱 봐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야, 당신 왜 혼자서 술을 마셔? 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 진우 말이야. 또 회사를 그만뒀대. 거기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지금 엄마한테 카드값 좀 내달라고 난리인가 봐. 그동안 그만뒀다고 말도 안 하고, 아니, 카드값을 내야 되는 거면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처남이 또 회사를 그만뒀다고? 아휴, 장모님 속상하시겠네. 그래서 장모님이 카드값 또 내주셨대? 자꾸 그러면 또 처남 나중에 또 해달라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엄마도 그래서 골치 아픈가 봐. 회사도 자꾸만 그만두고 언제 정신 차리려나 몰라. 처남은 일도 성실하게 안 하고 명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고 다니며 카드값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주 마주치는 건 아니었지만 늘상 볼 때마다 건들거리는 폼이 정말 보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제 동생도 아니고. 사실 전 비슷한 또래 남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제 남동생은 중소기업에 다녔는데 졸업하고서 계속 쭉 다녔었거든요. 거기다가 늘 가족에게 베푸는 그런 착한 동생이었고요. 저희는 결혼하고서 아들, 딸 둘을 낳았는데요. 매번 출산을 하고 나서 동생은 아내에게 출산 선물로 용돈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뭐 해드릴 건 없고 이걸로 나중에 몸조리 하시고 나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많이는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어머, 도련님, 고마워요.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시고, 안 그래도 저 첫째 낳을 때도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했는데 어떻게 둘째까지 챙겨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에이, 뭘요. 마음 같아선 제가 육아라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형수님 혼자서 아이 둘 보느라 힘드실 것 같네요. 언제든지 힘드실 땐 저한테 도움 청하세요. 제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정말요? 와, 도련님이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든든하네요. 고마워요. 마음 착하고 깊은 동생은 저뿐만 아니라 아내와 제 아이들까지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둘째가 태어나고서 돌도 안 되었을 때였어요.
그전부터 회사 구조조정이 있을 거란 소문이 돌았었는데 그 소문이 실제로 일어난 거였죠. 심지어 그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가 포함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회사였는데 한순간에 실직을 하게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하고 나서 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고 눈앞이 깜깜했어요. 그날 전 술을 잔뜩 마시고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죠. 아버지, 저 이제 회사에서 나가래요. 더 이상 나오지 말래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민철아, 괜찮다. 오늘만 그렇게 슬퍼하고 후를 털어내서도 준비하면 돼. 나이가 60이 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냐. 지금껏 성실하게 일해온 거 다른 곳에서도 다 알 거다. 그럼 알고 말고 네가 여지껏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진 펑펑 우는 절 담담하게 달래주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별일 아닌 척 하시는 말소리에 전 오히려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도 동생도 제 걱정의 소식을 듣고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다들 괜찮을 거라며 다 잘 풀릴 거라며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명 아내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술을 마시고 제가 집에 들어가자 아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제 귀에 딱 꽂혔어요. 뭐야, 술 마시고 온 거야? 지금 당신 술이 넘어가? 왜? 내일 출근 안 해도 되니까 마음 편해서 술이나 진탕 마시자. 뭐 이런 거야? 아니, 어떻게 살지 고민을 해야지. 왜 술을 마셔? 내가 뭐 마시고 싶어서 마셨어? 나도 속상해서 마신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까지 다 잘렸어. 속상해서 마셨다고. 당신 정말 여유롭다, 여유로워. 애도 이제 둘인데 좀 정신 차리고 살면 안 돼? 빨리 직장부터 구할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아파트 대출금부터 다 어떻게 할 거야? 어? 당신 나한테 돈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 평생을 일해온 직장이야. 거기서 한순간에 잘렸는데 위로도 못 해줘?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돈 가져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 진짜지? 술 취해서 하는 말 아니지? 진짜 당신 어떻게든 생활비 줘야 돼? 내 월급으로는 감당 안 되는 거 당신도 알지? 물론 아내 입장에선 오만 걱정이 다 되었겠지만 그땐 아내의 그 말이 어찌나 서운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전 바로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직장을 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이도 이젠 40대가 가까워지고 어느 정도 연봉도 받았었다 보니 더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신입으로 월급이 낮아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전 현장직을 택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 현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숙소 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 집엔 일주일에 며칠 가지도 못했죠.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 정말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온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그땐 아내도 아이들 때문에 휴직을 하고 있어 제가 아니면 돈을 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현장직으로 일을 하면서 가끔씩 집에 가면 아낸 처음엔 진짜 잘해줬어요. 여보 힘들지? 당신 며칠 새에 살이 쏙 빠진 것 같다. 많이 힘들어? 밥은 잘 나와? 그럼 몸 쓰는 일을 하는데 밥은 잘 나오지. 당신 내 걱정 많이 하는구나? 우와, 밥상 이게 다 뭐야? 당신 오늘 반찬 만드느라 고생했겠다. 애들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힘들었겠네. 고마워, 잘 먹을게. 뭘, 당신이 더 힘들지. 들어보니까 건설 현장 진짜 힘들고 고되다던데 당신 걱정에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당신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많이 해뒀으니까 든든하게 먹어. 숙소에 냉장고 있다고 했나?
반찬 남은 거 다 싸가지고 가. 내가 싸줄게.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지만 그렇게 한 번씩 집에 가서 아내의 응원을 받을 때면 절로 힘이 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갔고 며칠 새 진짜 훅훅 자라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 제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사장을 전전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 점점 일에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또 그 일이 잘 맞는지 능력도 인정받게 되었죠. 처음엔 서툴렀던 일들을 어느새 척척 해나가게 되니 현장에서 절 부를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갔을 때 아내가 슬쩍 저에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사실 나 할 말이 있는데 실은 이번에 복직을 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당신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일을 해야 하니까 애들도 걱정이고 나 혼자 일하면서 애 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나 일 그만둘까 생각 중인데 당신 생각은 어때? 아, 그렇지 참. 당신 이제 복직해야 될 때가 됐구나. 그래, 나도 이렇게 집에 있을 수도 없고 당신 혼자 애 둘 돌보며 일하긴 버겁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 정말 그래도 돼? 난 당신이 안 된다고 할까 봐 걱정이었어. 우리 아직 아파트 대출금도 많이 남아있고 당신도 힘들잖아. 힘들긴 힘들지. 그렇지만 나만큼 당신도 힘들잖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 올 거야. 그렇게 아내는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솔직히 좀 아깝기도 했지만 아내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 바깥일 모두 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 뒤론 전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공사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팀도 꾸리게 되었고 그 팀으로 같이 여기저기 지방 현장도 다니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돈벌이도 제법 쏠쏠해졌습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모은 돈은 넉넉하게 아내에게 생활비로 보내주고 나머진 대부분 저축을 했어요. 그때마다 같이 일을 다니는 동료들이 물어볼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민철이 매달 그렇게 죽어라 일하면서 뭐 하나 사는 게 없어. 남들은 월급 받으면 옷 한 벌 사던지 신발 하나 사던지 그러던데 민철이 내내 그 옷에 그 신발이네. 그렇게 아껴서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아껴야죠.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애들 커가는 거 보니까 돈을 함부로 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아유, 그렇지, 맞아. 나도 자식들 키워봤지만 자식들 키우는 게 참 쉽지가 않아. 그래도 우리 민철이처럼 이렇게 착실하게 돈 모으는 사람도 없을 거야. 내내 고생하는 거 허투루 쓰지도 않고 모으는 거 보면 참 대단해. 그렇게 정말 아끼고 아끼며 생활을 하면서 결국 5년 만에 2억이라는 아파트 대출금은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출금이 싹 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았어요. 그날은 아내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소주 한 잔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짠! 우리 이제 대출금 없이 해방이다, 해방! 당신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네. 고생했다, 정말. 그러게, 나 진짜 눈물이 다 나는 거 있지? 이래서 다들 얼른 대출 갚으려고 하나 보다. 이젠 우리 애들 당신 위해서 열심히 돈 벌 거야. 앞으로 생활비도 넉넉하게 줄게. 그렇게 저희는 소소하게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억 빚을 갚고 나서부턴 슬슬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못 보던 가방 하나가 있는 겁니다. 봤더니 비싼 명품 가방이더라고요. 전 바로 아내에게 물었어요. 어? 여보, 이거 뭐야? 못 보던 가방이네. 뭐야, 짝퉁이라도 하나 산 거야? 짝퉁이라니 여보. 이거 진짜야, 진짜. 뭐? 진짜 명품 가방을 샀다고? 어, 아니, 나 솔직히 동창회 가도 친구들은 다 명품 가방 메고 오는데 난 한 번도 그런 거 메본 적도 없었잖아.
당신이 저번에 나 사고 싶은 거 하나 사라며. 그래서 이거 하나 샀어. 어때? 예쁘지? 진짜 잘 샀다니까? 고급스럽고 보기만 해도 나 너무 행복한 거 있지? 어? 예쁘긴 하네. 잘 샀어. 사실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가 얼마나 사고 싶었으면 제가 딱 사고 싶은 거 하나 사라고 하자마자 그 명품 가방을 샀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내의 씀씀이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면 못 보던 가방이며 옷이며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애들 입는 옷들도 죄다 비싼 브랜드에서만 사다 입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쇼핑을 하러 갔다 왔다고 하더니 양팔 가득 쇼핑백을 들고 오더라고요. 신이 나서 집에서 풀어보는 아내 앞에 있는 영수증을 보곤 전 경악을 금치 못했죠. 뭐야, 200만 원? 여보, 오늘 뭐 명품이라도 산 거야, 뭐야? 아니, 애들 옷만 200만 원이 들었어? 아, 우리 애들 여지껏 제대로 된 옷 한 벌을 못 사줬잖아. 요즘은 애들 옷도 다 본대. 어린이집 가면 얼마나 비교되겠어. 이거 봐봐. 예쁘지? 요새 핫하다는 브랜드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옷 몇 벌에 200만 원은 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여보, 우리 집 애들만 이래. 다른 집 애들은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다닌다고. 저기 저쪽 아파트 있지? 거기 사는 애들은 얼마나 비싼 옷만 입고 다니는데. 나중에 애들이 알아봐. 얼마나 주눅 들겠어? 아무튼 당신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전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진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뭘 알아서 옷 하나하나 비교를 하겠어요? 다 어른들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 정도 지방 현장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집에 갔던 날이었어요. 다음 날에 바로 내려가야 하지만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집으로 갔었습니다. 몇 시간 되지 않았지만 정말 저한텐 애들과의 그 몇 시간이 무척이나 소중했어요. 그렇게 애들과 놀아주고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새벽녘에 거실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는 거였습니다. 전 화들짝 놀라 바로 거실로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거실로 나가보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처남이었어요. 어? 뭐야, 처남. 아니, 처남이 여긴 어쩐 일이야? 이 새벽에. 아, 매영. 언제 왔어요? 아, 누나가 오늘 매영 없다고 했는데. 아유, 술 냄새. 처남,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아니, 술을 마셨으면 집으로 가야지. 왜 여기로 왔어? 아, 여기 근처에서 술을 마셔가지고요. 여기서 한숨 자고 가려고. 저 때문에 깨신 거예요? 미안해요, 매영. 들어가서 다시 주무세요. 그러더니 처남은 거실에 대자로 뻗어 바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내는 이 소란에도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웠는데 아내는 짜증만 내더라고요. 여보, 여보, 처남 왔어, 처남. 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길 와? 아, 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 아유, 냅둬. 여기 근처에서 술 마실 때 종종 왔어. 뭐? 지금까지 종종 왔었다고? 아니, 왜 나한테 그걸 말 한마디 안 했어? 아, 내가 말 안 했었나? 미안, 내가 말한 줄 알았네. 다시 자, 여보. 알고 봤더니 처남은 종종 저희 집에 이런 식으로 찾아왔던 거였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말도 없이 뜬금없이 찾아오다니요. 전 이건 아니다 싶어 다음날 처남과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딱 잘라 얘기를 했습니다. 처남, 아무리 내가 여기 집에 없다고 해도 어찌됐든 여기 집주인은 나랑 아내야. 그러니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난 새벽에 도둑이라도 들어왔나 했네. 아, 미안해요, 매영. 내가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그래, 연락 좀 하고 와라. 넌 술을 그렇게 마시는데 안 지겹냐? 아휴, 여보,
그래도 당신 없을 때 얘라도 집에 있으면 좀 든든해.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그러면서 은근슬쩍 처남 편을 들어주는 아내를 보면서 기가 찼습니다. 그래도 말을 했으니 잘 알아들었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 뒤로도 전 지방을 오고 가면서 열심히 현장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일도 성수기가 있지만 비수기도 있었어요. 특히나 장마철엔 현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워 월급이 그다지 많지 않을 때도 있었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툴툴댈 때가 많았어요. 여보, 이번에 생활비 보내준 거 왜 이것밖에 없어? 당신 뭐 잘못 보낸 거 아니야? 다시 확인해봐. 아니야, 맞아.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안 좋아서 현장 일을 많이 못했어.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번에 나갈 돈도 많은데 어떻게 해, 그럼? 좀 더 보내줄 수 없어? 당신 뭐 따로 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생활비 거의 다 보내고 난 얼마 없어. 그리고 당신 지금까지 넉넉하게 생활비 보내줬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돈이 없다는 소리를 해. 아무것도 안 모으고 있었어?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너무 적어서 그렇지. 아무튼 다음엔 괜찮은 거지? 다음에도 이러면 나 곤란해. 아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솔직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매번 힘들게 가족과 떨어져서 일하는 사람한테 돈 타령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싶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혼자서 애 둘 돌보랴 힘들다 보니 감정적으로 예민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30대 후반 늦음하게 하는 결혼이라 더욱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설레는 마음으로 아내와 상의를 했어요. 여보, 영철이가 결혼한다는데 우리 뭐 해줄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형인데 뭐 거하게 하나 해줘야 되지 않겠어? 뭐? 당신 아파트 빚 갚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그냥 축의금만 넉넉하게 해주면 되지. 그리고 들어보니까 집도 이미 다 구하고 가전제품도 다 샀다며. 그냥 축의금으로 해. 아, 그래? 그럼 축의금을 넉넉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도 동생인데. 근데 당신 도련님 우리 결혼할 때 얼마 있는지 알지? 그거야 걔가 자리를 못 잡을 때라 그런 거고. 아니, 가족끼리 그걸 다 따져야 돼? 아니, 당신이 기억 못하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지. 아무튼 축의금 내는 걸로 하자. 그렇게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전 100만 원의 축의금을 내게 되었어요. 사실 더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동생이 극구 말리는 바람에 더 해주지 못했죠. 대신 뭐 하나라도 사주겠다고 해서 좋은 침대 하나를 마련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서 아내가 어찌나 기분 나빠했던지 몰라요. 당신 서방님네 침대 해줬어? 동서가 갑자기 나한테 침대 잘 받았다고 하던데 아니 축의금 100이면 됐지 무슨 침대까지 해줘? 아이 그래도 침대 영철이가 쓰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쓴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신혼인데 제대로 갖춰야지. 그래서 하나 해줬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당신 진짜 우리가 뭐 여유로워? 당신 날씨 안 좋으면 일도 안 하고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그 돈을 홀라당 그냥 써?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아니 당신한테 말하면 뭐 그러라고 했을 거야? 그리고 솔직히 영철이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째째하게 굴어? 내가 이래서 그럼 돈 다 채워 넣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내가 좀 툴툴대긴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남동생은 결혼식을 치렀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동서가 생기고 나서부턴 아낸 그래도 형님 노릇을 한다며 종종 재수 씨랑 만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는 재수 씨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재수 씨는 친정이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차림새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었죠. 한 번씩 동생네와 만나고 집에 올 때면 아내는 늘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아, 당신 오늘 봤어? 아니 둘이서 올 거면 차를 한 대만 가지고 오면 되지.
왜 둘이서 따로 차를 가지고 와? 동서차 그거 완전 비싼 거 아니야? 나 보여주려고 일부러 가지고 온 건가?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재수 씨가 퇴근하자마자 바로 왔다잖아. 영철이랑 서로 일하는 곳이 다른데 어떻게 차를 같이 타고 와? 그러니까 우리 좀 늦게 만나자고 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뻔히 내가 쉬고 있는 거 알면서 자긴 일하다 왔다는 거 그거 티내는 건가? 치, 보면 볼수록 마음에 안 들어. 여보, 왜 그래? 재수 씨는 소탈해 보이더만.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예민하다니. 아까 당신도 못 봤어? 어디 여행 갔다 왔다면서 엄청 자랑하는 거. 우리도 이번에 해외여행 좀 다녀오자.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아휴, 알았어, 알았어. 이번에 휴가 땐 해외로 여행 다녀오자고. 아낸 점점 남과의 비교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의 행동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애들한테도 잘하고 제가 집에 왔을 때도 어떻게든 집밥을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아내는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일찍 일이 끝나서 집에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집 입구에서부터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고 설거지는 언제 한 건지 그릇에 밥풀이 눌러붙어 딱딱하게 굳어있더라고요. 빨래도 산더미라 전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바로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도 아내는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러다 몇 시간이 지나고서야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깨끗해진 집안을 보면서 놀라면서 말을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 깨끗하게 청소했네. 여보, 잘했어. 안 그래도 당신 오면 같이 청소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아우, 요즘 애들이 워낙 뻘뻘 돌아다녀야 말이지. 나 혼자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여보, 아무리 그래도 좀 치워야지. 그나저나 애들은 어디 가고 당신만 들어와? 아, 애들 친정에 좀 맡겨놨어. 오늘 어린이집 친구 엄마들끼리 모임이 있었거든. 뭐? 아니, 엄마들끼리 만나면서 애들도 안 데리고 나가? 언제부터 처갓집에 가 있었는데? 한 이틀 됐나? 며칠 안 됐어. 오늘 데리고 올 거야. 아휴, 피곤하다. 그냥 당신이 가서 데리고 올래? 아빠가 데리러 가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은근슬쩍 애들 픽업까지 저한테 맡기는 걸 보고서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 그 길로 바로 애들을 데리러 갔어요. 며칠 동안 얼굴을 못 봐 빨리 보고 싶었으니까요. 처가댁에 도착하자마자 배를 누르니 장모님이 나오셨는데 양팔에 매달린 애들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아유, 장모님, 얘들아, 내려와. 할머니 힘드시겠다. 아유, 장모님이 고생 많으시네요. 죄송해요. 제가 애들이 여기 와 있는 줄도 모르고. 아니야. 내 딸이 문제지. 내 딸이 문제야. 자네 고생했는데 왜 자네가 데리러 와? 우리 딸은 걔가 자네더러 여기 가라고 했어? 네. 아니, 저도 애들 빨리 보고 싶어서요. 그나저나 장모님 괜찮으세요? 식사는 좀 하셨어요? 아휴, 말도 마. 애들 먹이느라고 통 뭘 못 먹었지 뭐야. 그래도 애들은 밥 싹 다 먹고 샤워까지 다 끝냈어. 자네도 왔으니까 얼른 데려가게. 초췌해진 장모님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장모님께 애들을 맡긴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는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싶어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왜 자꾸 장모님한테 애들을 맡겨? 당신이 애들을 봐야지. 장모님 건강도 별로 안 좋으신데 당신이 며칠 동안 맡기면 어떡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애들 보고 싶다고 해서 맡긴 거야. 그리고 내가 시댁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맡기는데 왜 당신이 뭐라고 그래? 나도 좀 쉴 틈이 있어야지. 그렇긴 하지만 이젠 장모님께 맡기지 마. 오늘 가보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아? 당신은 딸이면서 어떻게 그러냐?
당신 아내 걱정은 안 하고 장모님 걱정은 되나 봐? 아무튼 알았어. 나도 가끔씩 맡기는 거야, 가끔씩. 자기 멋대로 하는 아내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다고 집에 계속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래저래 머리만 아팠어요. 그러다 남동생이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나고서 갑작스럽게 처남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다더라고요. 급하게 결혼을 하다 보니 준비해야 할 게 산더미라며 아내가 걱정을 하더군요. 지 눈에 어떻게 해? 엄마랑 아빤 집도 못 해준다, 알아서 해라 이러신다는데 걔네 이제 어쩐대? 당신 그래도 처남 결혼하는 건데 뭐 해줄 거야? 뭘 해주다니? 그냥 뭐 축의금 두둑하게 주는 거지 뭐. 에이, 그래도 서방님이랑 우리 동생이랑은 상황이 좀 다르잖아. 가전제품도 하나 없다는데 우리가 냉장고라도 좀 해줄까? 그래 뭐 갑작스럽게 결혼한다고 하면 경황도 없을 거고 그렇게 해. 알았어. 그럼 내가 알아서 결혼 선물한다. 전 아내 이 말이 저희 남동생에게 해준 것 정도로만 한다는 줄 알았습니다. 그땐 아내가 저지를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된 처남은 그 와중에도 비싼 곳으로 신혼여행도 가고 할 건 다 챙겨서 했더라고요. 솔직히 직장도 다녔다 그만뒀다 막 그러던 처남이라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싶었지만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해 물어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처남이 웬일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였어요. 처남,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어?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다 했어? 주말에 다 같이 모인다며? 그때 얼굴 보면 되지. 아이, 그래도 매형한텐 감사 인사를 해야죠. 매형 덕분에 신혼여행도 좋은 곳으로 잘 다녀왔는데. 어? 내 덕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신혼여행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에이, 보내준 거나 다름없죠. 매형이 누나 통해서 저한테 1억이나 주셨잖아요. 누나가 매형한텐 별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저 앞으로 진짜 정신 차리고 살려고요. 제가 매형 평생 은인으로 모시면서 살게요. 전 처남의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억이라뇨? 제가 1억을 준 적도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때 딱 떠오른 사람이 아내였어요. 전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애들은 어린이집에 가고 아내만 있더라고요. 절 보자마자 아내는 굉장히 당황해했습니다. 어? 뭐야, 당신 웬일이야? 이 시간에 집에도 다 오고 웬일로 온 거야? 이번 주말에 오기로 한 거 아니었어? 왜? 일 끝난 거야? 설마 날씨 안 좋아서 오늘부터 일 못한대? 그게 아니고 당신 처남한테 1억 줬어? 그게 무슨 소리야? 처남이 당신 1억을 줬다면서 그러던데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는 제 말을 듣고선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러더니 당황해 말까지 더듬대더라고요. 뭐라고? 걔가 내가 1억을 줬대? 어, 당신이 1억을 줬다는데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당신 설마 궁금해서 빼가서 준 거 아니지?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럼 뭔데? 그럼 어디서 1억을 만들어서 준 건데? 도대체 왜 1억을 준 거야? 그게 대출 받았어. 눈을 질끈 감으며 말하는 아내의 표정을 보고선 전 너무 황당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대출이라뇨? 직업도 없는 사람이 대체 무얼로 대출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런데 더욱 황당한 건 대출을 정말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아파트 담보로 해서요. 1금융권에선 안 되고 2금융권에서 무설정 아파트론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받았어. 당신 미쳤어? 아니 그걸 어떻게,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갚았는데 그걸 쪼르르 처남한테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당신 진짜 미쳤냐고? 아니, 내가 왜 미쳐? 여보, 나한테 유일한 동생이야. 내 동생이면 당신 동생 아니야? 아니, 동생이 어렵게 결혼한다는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미쳤냐고? 그게 당신 나한테 할 소리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 고생하는 건 안 보여? 가족이랑 떨어져서 지방 전전하면서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고. 그래서 내가 공금 안 쓰고 대출 받았잖아. 나 앞으로 알바해서 이자 내가 낼게. 그럼 됐지? 당신 진짜 치사하다. 언젠 가족이라고 하더니만. 그리고 1억 당신 능력이면 금방 갚는 거 아니야? 아휴, 알았어. 나 앞으로 생활비 반만 받을게. 나머지로 돈 갚자고. 뻔뻔하게 말을 하는 아내의 태도를 보면서 전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 돈이 자기 돈도 아니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면서 번 돈인데 그걸로 왜 처남 결혼자금 빚을 갚나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지금까지 내가 넉넉하게 생활비 준 건 다 어쨌어? 이런 일 있을 때 처가댁에 무슨 일이라도 있을 때 생각해서 모아두거나 해야지. 그 돈은 어쩌고 또 대출을 받아? 진짜 100번 양보해서 당신이 따로 모아둔 생활비로 줬다고 하면 이해라도 해. 근데 뭐? 대출? 그것도 아파트 담보로? 아니, 생활비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걸 모아? 내가 애들은 그냥 꽁으로 키워? 애들 입히고 먹이고 그러는 건 다 무슨 돈으로 했는데? 당신 진짜 째째하게 이럴 거야? 나 이런 식이면 살림 못해. 나한테 뭐 1,000만 원을 줬어? 억을 줬어? 누가 보면 돈 꽤나 많이 준 줄 알겠네. 뭐라고? 야, 이문경. 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나야말로 더 이상 못하겠다. 못해? 뭘 못해? 뭐 헤어지기라도 하자는 거야, 뭐야? 내가 뭐 당신이 그러면 무서워할 줄 알고? 그래, 헤어지자, 헤어져. 근데 나 애들은 못 키워. 당신이 둘 다 데리고 가. 그러더니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나가버리는 아내를 보면서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마음이 착 가라앉고 냉정해지더군요. 아무리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아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더 이상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 뒤로 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만든 빚은 공동으로 모아두던 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혼을 신청하면서 알게 된 건 아내가 생활비의 대부분을 개인 사치로 썼다는 거였어요. 몰래 친정에도 돈을 보내주고 있었고요. 장모님껜 아이들을 자주 맡기니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처남에게까지 돈을 여러 차례 보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그래서 재산 분할을 할 땐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재산에 기여한 바가 제가 클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내가 사치하고 탕진하고 몰래 빚까지 만든 것도 다 정산을 해서 나누게 되었죠. 결혼할 때 4억이었던 아파트는 7억까지 올랐더라고요. 거기서 제 기여도 아내의 기여도 등등 다 따져보니 아내한테 떨어지는 거라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 아내는 정말로 애들 양육권도 주저없이 포기하더군요. 당신이 애들 키워. 독하게 재산도 다 가져가더니 나한테 애들까지 맡기는 거 아니지? 나 애들 못 키우니까 당신이 키워.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럼 앞으로 양육비나 똑바로 보내. 애들 엄마 노릇은 제발 제대로 좀 해라. 그렇게 전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내는 이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혼하지 말자고 매달린 적은 없었어요. 끝까지 본인 잘못은 없다며 자기 자존심만 그렇게 부리면서 뻔뻔하게 나올 뿐이었죠. 아마 제가 못 이긴 척 자기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냉정하게 이혼을 하자 아내도 자존심을 놓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 모습에 전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장모님께서 저한테 미안해하며 사과를 하셨죠. 그 후로 전
부모님과 같이 지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다 보니 저는 지방에 현장 내려갈 때가 많아 합가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매달 월급 명목으로 생활비를 드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전 아내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전화를 한 적이 있었죠. 내가 엄마 노릇은 제발 똑바로 하라고 그랬지? 그 양육비 뭐 얼마나 한다고 한 푼을 안 보내? 얼른 보내. 그래야 애들 면접 교섭권 할 수 있게 해줄 거니까. 양육비 안 보내면 애들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여보, 그게 아니라. 여보? 여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무슨 여보 당신 할 사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다 망했어. 망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남동생한테 줬던 1억 내가 어떻게든 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그거 받았거든? 나 재산분할도 많이 못 받았잖아.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려고 받았는데, 아니 내가 클럽에서 남자를 만났는데 걔가 글쎄 호빠 선수였어. 완전 나 농락하고 그 돈 다 빼먹고 날랐어. 이 철없는 여잔 이혼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후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클럽에 다니면서 남자들과 어울리고 겨우 받은 그 돈을 죄다 날렸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제가 웃자 전 아내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로 미안해. 내가 당신이 소중한 줄 몰랐어.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 당신 내가 이렇게 깨닫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양육비 안 들어오니까 바로 나한테 전화한 거지? 나 진짜 당신한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정말 정말 잘할게. 그러니까 나 용서해줘. 나 우리 애들도 너무 보고 싶어. 야, 내가 널 왜 용서해줘? 너 같으면 용서해주겠냐? 내 남동생 결혼식 땐 100만 원도 그렇게 아까워하더니 네 동생한텐 1억도 척척 주더니 왜 그건 또다시 돌려받았대? 넌 진짜 뻔뻔하고 이기적이구나. 그러니까 난 더 너 용서 못해. 여보, 그런 게 아니라 제발 좀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우리 좋았었잖아. 좋았던 시절 있었잖아. 그 시절 다 망친 거 너야, 너. 네가 한 짓을 돌아봐야지. 다시는 난 너랑 가족될 일 없고 너 이렇게 양육비 제대로 안 주는 거 나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거 알지? 청구하기 전에 제발 좀 꼬박꼬박 넣어라. 그렇게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론 양육비를 잘 주고 있긴 하지만 이젠 전 아내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네요. 남동생과 재수 씨는 결혼하고서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전 아내는 재수 씨가 부잣집 딸이라 거만하고 잘난 척이 심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넉넉한 형편에서 자라서 그런지 마음도 넉넉하고 여유로워 더 제 남동생을 잘 챙겨주고 이해해 주더라고요. 공사 현장에서 팀으로 일을 하면서 반장님이며 팀원들 모두 다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히려 쉬는 날엔 저를 살뜰히 챙겨주실 정도예요. 같이 숙소에서 지낼 때면 가족보다 더 많이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젠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 아내 복은 없지만 주변에 다른 인복은 그래도 많은 것 같네요. 이젠 부모님도 아이들을 돌보며 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밝아지셨습니다. 처음엔 제 이혼으로 걱정이 많으시긴 했지만 제 사정을 다 들으시곤 그래도 잘 선택했다며 절 응원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전 현장 일 열심히 하면서 제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키우고 부모님과 남동생 재수 씨와도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들고 하루하루가 버거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딱 마음 맞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참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 아내일 줄 알았는데 아내가 아니더라도 제 자식들, 부모님, 형제가 제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을 가면 늘 꼼꼼하게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가장 밑바닥,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랍니다. 눈엔 잘 보이진 않지만 그 위로 어떤 건물이 세워질지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죠. 제 인생이 한때 무너졌었지만 무너졌다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단단히 기초를 다진 덕분에 지금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사람은 한 번쯤은 무너져 봐야 진짜로 단단한 삶을 세울 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어쩌면 한 번쯤 무너질 수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기초를 탄탄히 쌓아 나간다면 언젠간 따뜻한 공간이 완성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모두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의 길을 꿋꿋이 걸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